박한용의 생활 현대사. 조합은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최고의 별미 과메기. 고기 한 점에 마늘 쪽파를 얹고 미역줄기로 둘둘 감아 초장을 찍어 먹는 환상적인 맛. 피부엔 탄력을 주고 성인병 예방과 숙취에도 좋은 과메기. 포항 죽도어시장 상인 협동조합이 포항 구룡포 덕장에서 천연동결 건조 방법으로 말려 꼬들꼬들하고 맛깔나는 최고의 과메기를 국민TV 조합원들에게 특별 판매합니다. 이거 뭐길래 이렇게 맛있나요? 포항 구룡포 과메기입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로 전화주시면 총알 배송해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일부러 찾아 듣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얘기들, 국민TV 라디오에 귀만 쫑긋 세우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우리의 역사 이야기 전해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용 실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우리 실장님 일도 바쁘신데 하시는 그러게요. 일도 더 많으시고, 예.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생활 정도를 잘 못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못 끊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희 생각에는 그냥 연구만 하셔도 너무 바쁘실 것 같고 여기저기 이제 네. 워낙 그 우리나라가 역사학자들을 가만히 안 내버려두는 나라잖아요. 정치권도 쫓아다니셔야 되고 학교도 가셔야 되고 할 일이 많으신데 또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근데 뭐 전에 제가 탄자니아 교육 현장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제가 대학 시절에 네. 나는 왜 대학을 다니는지 참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가난한 이제 도시 빈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뭐 공부를 대단히 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대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농활도 하고 야학도 했지만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옛날 흔히 말하는 봉사활동이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네, 봉사활동. 네, 그러다가 대학교 2, 3학년 때 같아요. 탄자니아의 교육 헌장이란 글을 읽어봤어요. 우리가 1968년도에 국민교육 헌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1년 뒤에 아프리카 우리가 무지한 나라라고 비난하는 그 동물의 왕국 탄자니아에서 교육 헌장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잠깐 소개해보고 얘기를 해도 괜찮겠어요? 네. 네, 제가 짧으니까. 이 교육 헌장 내용은 이겁니다. 너무 이제 감동적이라서 제가 외웠는데, 탄자니아에서 교육을 받는 청년들은 자신의 교육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이 땅의 노동자 농민들에게 농민들이 치러야 했던 희생에 대해 보답해야 될 의무가 있다. 만일 탄자니아에서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자신의 지식을 노동자 농민에게 되돌리지 아니한다면 그 청년은 조국 탄자니아를 배반한 것이다. 예, 이거예요. 저 지금 그거 들으면서 울컥했어요. 네. 네. 그 역사학자들 괴롭힌다 아니라 한국 사회든 어느 사회든 간에 뭐 많지 않은 지식을 하더라도 이 지식이 자기가 똑똑해서 배운 게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가 학생 때 보면 회수권 하도 할인 아니에요. 학생 할인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생각해보면 특혜라든지 많이 이렇게 배려를 해주죠. 네, 그게 다 세금으로 대체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내가 배운 지식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수많은 일반 노동하는 분들의 희생과 기대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공의 것이란 것이죠. 따라서 내가 배운 지식은 당연히 그분들에 돌려줘야 된다.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의 세금을 지가 혼자 해먹어 먹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뭐냐 조국 탄전에 배반한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망치에 맞은 듯 했어요. 아, 그래서 대학 가는 거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배워서 남 주나. 그렇죠? 근데 배워서 남 줘야 되는데. 예, 그다음에 60년대에 유행했던 노래가 있어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임자지. 꼭 쿠데타 얘기 같잖아요. 네. 또는 국민기획 헌장 보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군림하러 와요. 엘리트주의고. 아마 이런 점에서 보자면 한국 사회 풍토가 당연히 지식이라면 연구, 교육, 그리고 사회 봉사. 이것은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익숙지 않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까지도 일이 많이 공공성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예. 네, 저도 앞으로는 그 배우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개념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조합원 분들과 예비 조합원 분들도 여러 번 배우셔야 되고요. 배우신 거는 남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함께 나누셔야 됩니다. 오늘도 네. 그 귀한 배움의 현장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잠깐 나약해지고 타성에 젖었던 마음, 그 정신 번쩍 들게 해주신 우리 박한용 실장님의 역사 이야기, 여러분 오늘도 뒷목을 잡을지언정, 가슴이 답답할지언정 외면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귀 기울여서 좀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준비해 오신 내용 자체가요. 사실 평소에 저희가 신경 많이 못 쓰고 매 순간 잊고 사는 이야기인데, 예, 여러분이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들 준비해 오셨거든요. 실장님, 우선 그 행사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네, 좀 알릴 사항이 좀 있는데요. 네. 네. 이 2월 23일 일요일이죠. 네. 네.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그 교육장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서대문 형무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시민모임 발족식과 심포지움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서대문 형무소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감옥이지만 또 일제 식민지 지배의 대표적인 폭력기구죠. 네,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이잖아요. 네. 대표적인. 근데 네. 일제 식민지 시대로만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네, 해방 후에는 바로 이 친일파들이 잠깐 감옥에 갔기도 했지만 나중엔 또 친일파 청산을 주장하던 분들이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이 속에서 좌우 학살이 일어나기도 하고 6.25 때 번갈아 가면서 예, 그 다음에 해방 후에는 바로 독재에 저항하던 민주인사들이 되기도 하고 또 통일운동 하시던 분들이 수감되기도 했죠. 예. 그런 점에서 뭐냐면 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1907년에 해서 8년에 공식적으로 엽니다마는 100년이 넘었어요. 110년 가까이 갔는데 네. 바로 식민지배, 그러니까 항일 독립이죠. 우리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는 민주통일, 그 자체를 순환과 저항 속에서 보여주는 역사 현장은 보기 드물지 않습니까? 네네. 네, 한국 근현대사가 아로새겨져 있다. 그래서 이 형무소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하는 그 시민 그 모임이 일단 23일 날 일요일 날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아무나 가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예. 시민이 아닌 사람은 없겠지요. 예. 자, 2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교육장에서 있으니까 많은 분들 좀 관심 보여주시고 애정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3일째를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예. 올해는 3.1 혁명 95주년을 맞습니다.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3.1 혁명이요? 예, 예. 벌써 눈치채셨어요. 혁명. 3.1 운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올해가 95주년이지만 또 이제 2019년이 되면 이제 100년이 맞이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마다 맞이한 3.1 혁명을 그냥 3.1 운동이라고 했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이름 찾아주기입니다. 너무 늦었네요, 저희가요. 네. 예. 아마 우리는 잘 익숙지 않아서 3.1 혁명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결성식이 이날 열려요. 날짜는 3월 1일 날 열리진 않고요. 2월 26일 날 미리 열려야 3일째를 맞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14년 2월 26일 날 10시부터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한국언론재단 서울에, 그죠? 예. 언론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3.1혁명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결성식과 95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엽니다. 예. 주체는 3.1혁명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가 이날 결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때도 그러면 관심 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예. 그러면 아마 이 문제는 제가 잠깐 힌트를 좀 드릴게요. 네. 아니, 어떻게 해서 갑자기 혁명이라는 말을 다시 쓰는가? 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3.1 운동하면 교과서 배울 때, 우리 민족의 독립의 어떤 기상을 떨쳤다, 뭐 비폭력 평화주의 운동이고 전 세계 약소 민족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3월 혁명 자체는 제가 볼 때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독립이 안 됐잖아. 네. 네. 그러나 항상 운동은 패배함으로써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래를 준비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사라지는 운동은 없습니다. 따라서 3.1 운동은 많은 희생자를 내고 사라지지만 옥동자를 하나 놓은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근데 이 임시정부의 내용은 뭐냐? 최초의 민주공화정부입니다. 따라서 3.1 운동은 항일 독립투쟁일 뿐만 아니라 바로 민주공화정이라는 정체를 표방하는 임시정부를 탄생시킴으로써 이제 뭐죠? 우리가 나아갈 바는 민주국가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 점에서 뭐냐? 한 사회 전체가 독립해서 새로운 주권국가를 만드는 것과 함께 과거의 전제군주나 식민 통치를 철폐하고 민주국가를 만든다는 점에서 이건 혁명일 수밖에 없죠. 아. 그래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항일운동이라는 저항사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안 되고 바로 민주주의 운동의 긴 역사 속에서 봐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3.1절을 맞이할 때 대한독립 만세만 외치면 안 돼. 독재자가 3.1절 행사하잖아요. 네. 그럼 반역이죠. 아. 왜? 3.1운동은 민주주의 운동입니다. 네. 이런 점에서 뭐냐면 과거에는 3월 또는 3.1 혁명이라 불렀었어요. 그 정신들과 그 제자리 이름을 찾아줌으로써 오늘날 3.1 혁명의 현재적 의미와 미래지향적 가치를 다시 되돌아보는 게 올바른 개성이다. 이런 점에서 바로 3.1 혁명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회의가 만들어지는 결성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날 학술 심포지엄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그 흥미진진하고 새로운 시각의 진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예. 현재 그 암울한 정치 현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왜 서슬퍼런 그 유신체제에서도 끊임없이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더 앞서서 네. 1919년에 예. 이미 혁명이 그렇죠.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사실 잊고 있었네요. 예. 네, 그래서 이번 학술 회의 주제도 제국에서 민국으로입니다. 네. 제국에서 민국으로. 뭐죠? 우리가 촛불시에서 외웠죠. 늘 외쳤던 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제1주의 세계를 3.1 혁명부터 찾아서 가는 겁니다. 네. 요즘 교학사 교과서는 3.1 운동에 대한 정신조차 부정하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2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요. 한국언론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3.1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결성식과 그리고 95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많이 보여주시고 혹시 좀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민족문제연구소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희가요, 그 한국인 BC급 전범 이야기를 지난주에 지난번에 하다가 뒤에 조금 남았어요. 예, 항상 제가 이렇게 끝맺음이 좀 시원찮아요. 예, 그때 이야기한 게 이런 요지였죠. 한국은 BC급 전범 이야기의 핵심은 어떻게 해서 일제가 패전하면 한국인들, 그 당시 조선인이라 불렀지만 해방을 맞아서 노예로부터 풀려나서 자유민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정작 일부 한국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B시급 전범, 연합군으로부터 전범 취급을 당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죠? 예, 네. 감옥에 가고 그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사형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 일본이 A급 전범 사형 수가 7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23명이 그렇죠. 사형을 당했어요. 이건 3배 아닙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네. 벌어진 거죠. 물론 일본인들도 더 많이 있었지만 우리는 경우가 달랐죠. 이들은 대부분이 뭐냐? 포로 수용소 감시원이었죠. 예, 감시원이었는데 네. 제가 그때 이야기한 건 이들은 포로 감시에 있어서 기본적인 제네바 그죠? 협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하고 오히려 포로를 멸시하도록
교육을 받았고 네. 또 오히려 또 현장에서는 또 포로 감시하는 위에 상층부의 명령에 따라서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네. 어제 그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이들은 깃털이 더 희생당한 거죠. 몸통보다. 예. 그리고 여기서 지난번에 잠깐 시간에서 정리해드리자면 그럼 해방 이후에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됐냐 할 때 전범으로 갔다 감옥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된 유기수는 나중에 대부분 일본 스가모 형무소로 갔다 그랬죠. 네. 예, 일본 스가모 형무소 갔어요. 근데 이때 뭐냐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1950년 4월 달에 발효가 됩니다. 됐을 때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일본인 전문자들은 전후 청산이 끝났지만 계속 현 집행을 그때 받았던 형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네. 라고 해서 사면이 안 된 거예요. 예, 이렇게 돼가지고 뭐냐면 한국인 그 당시 조선인이라 불렀지만 전범들도 일본인이었을 때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계속 감옥에 있었던 것이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 한국인과 대만인은 그 당시 이제 포로 감시원으로 해서 네. BC급 전범들이 있었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일본 국적자들이 아니잖아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네. 형을 받았을 때 일본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예, 전혀 어떤 보호나 이런 그 뭐라고 그러죠? 참고 사항이라고 그러죠. 어떤 네. 형을 집행 정지하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전혀 못 받았다는 의미겠죠. 예, 그 위에 이들이 출소가 되었을 때 네. 생계가 어려웠겠죠. 네. 또 전과자가 됐지요. 또 조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더라도 또 친일파란 낙인, 민족 반대자 낙인까지 지키게 됐어요. 전범이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렇죠. 내막도 모르고. 이런 속에서 뭐냐면 자살하거나 또는 차별과 멸시를 당하거나 또 정신병을 얻기도 했단 말이죠. 이런 속에서 이 제1 한국인 돌아오지 못했던 이른바 B급 전범자와 유족들 약 70명이 55년도에 동진에 함께 나아가자. 같은 종자 나아갈 진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본 내각이 바뀔 때마다 1955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무려 60년 가까이 예, 계속 요구를 한 겁니다. 왜? 그 전까지는 뭐냐면 다른 일본인들의 경우에는 풀려났을 때 일본 국적이라고 해서 언어 급여라든지 여러 혜택을 줬어요. 네. 그러나 형을 살 때는 일본인이라고 계속 형을 살게 했지만 풀려나선 이후에는 니들은 일본인이 아니다면서 어떤 일본 정부가 원어 대책을 세워주지 않았던 것이죠. 예, 이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대단히 고통스럽고 차별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근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이분들에 대해서 관심이나 이런 보호가 예. 없었나요? 우리는 잘 알다시피 한일회담 때 위안부 문제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물며 B급 전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양국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죠. 그러다가 이 노무현 정부 때죠.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도입니다. 일제강점과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들의 재판 기록을 재검토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을 전범으로 규정하지 않고 적어도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를 인정을 합니다. 예, 물론 그 안에서 그런 이야기는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 B급 전범 가운데 실제 연합군 포로를 개별적으로 가혹 행위를 한 사람도 있지 않느냐. 네.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는 이건 정말 구조적인 문제에서 먼저 오문천적 책임이 더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강제동원 피해자 인정함으로써 55년대에는 제1본 피해자들이 있었잖아요. 네. 예. 이젠 2006년에 이 한국 정부의 피해자 인정에 따라서 귀국해 있었다가 숨어 지냈던 귀국자들과 유족들이 2007년도에 왔어야 비로소 한국 동진회를 만들게 됩니다. 55년도에 일본에서 동진회가 결성이 됐고 무려 52년이 지난 후에야 한국 동진회가 결성이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이들이 필요한 건 뭐죠? 명예회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명예회복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일본 정부가 규칙 사유가 있죠. 그래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 입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형자들이
사형당한 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이 지금 어디에 있냐? 야스쿠니 신사에 또 합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큰 문제입니다. 예. 네. 전범들, 일본인 전범들과 함께 합사가 그렇죠. 돼 있다라는 게. 예. 원한을 죽어서도 원한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합사치하 요관 청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작년에 민족문제연구소하고 일본 동진회, 한국 동진회가 함께 그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작년 11월 달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전시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범이 된 한국인 청년들 이렇게 제목으로. 예. 그래서 결국 알게 보면 이런 것들도 사실 역사학이나 한국 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박한용의 생활 현대사를 통해서 한국인 BC급 전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요, 앞으로도 늘 기억하실 수는 없겠지만 가끔씩 이분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때 또는 이것과 관련된 기사를 읽으실 때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시고 따뜻한 애정을 표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억해야 될 저희 그 역사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또 시베리아 한인 억류자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어요. 예, 좀 비슷한 맥락 이야기예요. 예. 기가 막힌 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박한영 시장님이 되게 얼굴이 동안이시거든요. 그래요? 이 기막히고 가슴 답답하고 뒷골 잡는 얘기들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해 오셨는데도 저런 얼굴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참 대가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고요. 겉으로 먼저 늙느냐 속으로 먼저 늙느냐 이 차이겠죠. 왜냐하면 실장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얘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제 얼굴이 자꾸 울상이 되잖아요. 막 속상해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걸 못 숨기겠어요. 예. 자, 시베리아 한인 억류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네.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제강점기 말기에 만주 지금 중국 사람들한테서 만주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동북지역이라고 해야 됩니다. 만주라고 할 때는 중국과 관계없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일본이 그걸 많이 보급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역사적 용어로서 만주, 사할린, 홋카이도 그리고 쿠릴열도 주로 북쪽 지역이죠. 네. 이쪽에 뭐냐면 군인이나 군소로 끌려가는 우리 한인들, 한국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일제가 패망하면서 소련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네. 예, 들어오면서 이 소련군에 의해서 끌려가서 바로 시베리아에서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시베리아 지옥의 강제 수용소 아시죠? 노동 수용소. 네. 바로 거기에 뭐냐면 그래서 끌려가서 억류되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이렇게 끌려갔던 분들이 잘 알죠. 우리 며칠 전에 추웠다 그러죠. 네. 시베리아 강추위 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포로 수용소라고 하는 게 강제 노동 수용소로 다 보냈어요. 포로들을. 그래서 그 혹한 속에서 장기간 동안 강제 노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해요. 뭘로 죽냐? 얼어 죽고 굶어 죽습니다. 얼어 죽거나 굶어 죽었어요. 그 나머지는 뭐냐? 4년 정도가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4년 후에나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계속 강제 노역에 시달린 상황에서 그러니까 시베리아 지옥의 수용소, 노동 수용소에서 4년 동안 있다가 돌아왔어요. 물론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데로 간 쪽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누군가 교과서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전쟁터로 끌려간 조선 청년들 얼마나 됐나요? 네. 조금 이제 내용을 보자. 왜 그럼 이제 만주하고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태평양 전쟁 막바지가 되면 소련이 참전하죠. 그렇죠. 그래서 8월 8일 날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할 때 뭐냐면 우리가 흔히 관동군은 막강하다 그래요. 이 관동군이라는 이 용어는 어디서 나오냐면 청일전쟁 이후에 또 러일전쟁 되면서 일본이 그 대련, 따렌, 네. 그다음에 여순, 리순 요 지역에 군대를 파견합니다. 자기 조차지를 얻은 셈이죠. 여기를 관동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바로 관동주에 주둔했던 일본 군대가 관동군이에요. 일본 관동군. 그 여순반도죠. 여기다 이들이 나중에 31년대에 만주 사변을 일으키면서 쭉쭉 하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만주국까지 만들었잖아요. 그 악랄한 그렇죠. 그 사실 군대들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행동들을 많이 했던 법 위에 있었던 군대입니다. 바로 이 관동군은 막강했는데
사실 이 시기는 막강하지 않았어요. 일제 말기에는. 왜냐하면 중일 전쟁이 계속 깊어지고 수렁에 빠지고 태평양 전쟁이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관동군의 주력들이 자꾸 남하합니다. 남하하니까 여기를 뭐냐면 만주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조선인, 당시에 조선인들을 끌고 가서 병력으로 충당한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른바 뭐냐면 그 군수물자나 인력이 절대 결핍하고 굉장히 부실한 상태에서 바로 만주와 조선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제 징집을 실시해서 만주 관동군에 배치했던 거죠. 이때 이 청년들이 바로 1만 명에서 약 1만 5천 명 됩니다. 한국인만.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강제 진입됐다니까 만주에 있는 조선인 또는 조선 한반도에 있었던 조선인들이 청년들이죠. 이들 끌려가서 했는데 이 증언에 따르면 징병은 우리가 44년도에 1기가 있고 네,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죠. 45년도에 2기가 있어요. 네. 예, 그랬을 때 바로 징병 2기가 2기의 경우에 45년 8월 초에 거의 해방 직전에 어디에 배치됐냐면 대소련 최전선 방어선이었던 북만주 부근에 손오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여기에 대부분 배치가 됐어요. 아. 다른 말로 하면 소련과 가까웠다는 뜻에 멀었다는 얘기예요. 가까웠다는 그렇죠. 얘기죠. 최전방이니까. 예. 네. 그래서 사실 바로 이 손오 지역을 중심한 국경지대에 배치됐는데 이들이 훈련받은 것은 뭐냐면 이 당시 일본군은 사실 소련한테 이걸 능력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늘 배운 훈련이 뭐냐니까 이 나중에 시베리아 끌려갔다 돌아오신 분들이 만든 모임이 있어요. 시베리아 삭풍회. 아, 이름도 참 예, 뼈가 시리네요. 네, 예. 뼈가 시립니다. 삭풍은 눈끝에 차고 하는 있죠. 네. 시조도 있는데 그래서 소련군 탱크를 휘발유 그 통 안고 옥새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옥새, 집단자결, 할복 등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받으면서 정말로 소련군을 제재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었던 거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있었고 또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국인만 끌려갔다 이건 아니죠. 물론 일본인 청년들도 끌려갔겠죠. 네네. 예. 이 1931년 만주사변, 이른바 만주사변 이래 만주를 계속 이주했던 일본인들을 우리가 흔히 만주 개척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일본인도 130만 명 됐어요. 이건 모두가 군인 아니죠. 개척민이 예. 하고 군인도 있었죠. 바로 소련군이 남하할 때 관동군은 허수아비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하하면서 뭐냐면 바로 아까 했던 조선인 청년들과 이 일본인들 130명 이들이 대부분 뭐냐면 소련군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사실 나라가 독립만 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또 여기서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일본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렇게 되면은 포로가 됐을 때 우리가 전쟁법에 의하면은 당연히 네. 포로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절차들이 제대로 진행이 됐나요? 여기서 바로 이제 시베리아 삭풍회라는 조직이 만들 수밖에 없고 시베리아 억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 잘 알다시피 일본의 이런 패전을 앞두고서 굉장히 고민합니다. 하나가 제일 큰 문제는 전쟁의 책임 문제지 않습니까? 네. 전쟁의 책임에서 어떠한 경우에 있더라도 천황만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천황이 있으면 일본인들은 그 구심이 돼서 언제든지 또 재건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어요. 두 번째 또 하나가 뭐냐면 패전하게 되면 2차 세계대전으로 했던 영토는 다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상 보상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주 지독하게 식민지만은 안 뺏기려고 했어요. 그 와중에 그런 그렇죠. 계산을 예.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원래 협상할 때 우리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선이나 만주는 2차 세계대전하고 관계없잖아. 이런 입장이에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취득했다. 전쟁과 문제가 없다. 이걸 아시면 얘들은 패전을 하더라도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으로서 점령한 점령지만 돌려주고 한반도와 만주는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지요. 네, 근데 북방의 또 사개선 문제라든지. 네. 이렇게 해서 뭐죠? 제국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걸 아시면 왜 갑자기 카이로선은 얄타회담, 포츠담선에서 한반도의 독립에 가는 얘기가 나온지 아시겠죠?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하는 겁니다. 임시정부가. 예, 이때 뭐냐면 패전 직전에 미국과 영국에 대해서 이 평화교섭을 일본이 지금 교전 중이니까 소련에게
중재를 요청한 게 있었어요. 네. 그게 바로 평화교섭 요강입니다. 예, 요거는 한번 좀 읽어봐 주시죠. 내용이. 예. 그거 보시면 그 3번에서 우리 네. 하나는 패전 직전 했던 평화교섭 요강인데 그 내용이 천황의 특사로 나오는 부분이 있죠. 이거. 네. 천황의 특사로 모스크바에 파견된 전수상 고노의 후미마로가 작성한 것으로 여기에는 천황제와 고유 영토 유지를 전제로 만주 일대에 주둔한 관동군, 민간인의 억류와 노역 제공에 동의한다는 조건이 담겨 있다. 천황을 위해 전쟁터에 동원된 병사와 민간인들을 이번에는 강제 노동에 바친다는 셈이었다. 이 교섭은 소련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시베리아 억류 문제는 이미 예견된 비극이었다. 이게 대일본 제국의 본질이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와. 미국과 영국한테 평화교섭한 게 사실은 항복이죠. 네. 예, 근데 소련에게 중재를 요청할 때 소련에게다 뇌물을 바치는 셈이 되는 거예요. 뇌물을 바치는 거죠. 그 뇌물이 뭐냐? 일단 고노 후미마로가 작성한 것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자살도 이제 시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네, 했던 사람인데 천황제와 고유 영토 유지를 전제로 이해가시죠? 그다음 뭐죠? 만주에 있었던 관동군과 민간인 대부분의 일본인들 아닙니까? 이들은 소련이 먹어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억류와 노역 제공에 동의하겠다. 그러니까 소련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일본 측에서 협상안을 제시한 거죠. 예. 예. 근데 뭐예요? 천황은 백성들의 아버지라 그랬죠. 대일본 제국 신민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뭐죠? 네. 이 아버지 하나 살리기 위해서 모든 130만 명의 일본인들을 소련에다가 강제 노동시켜도 좋다고 지금 거래를 교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황제의 숨은 내용이에요. 이런데도 일본인들 아직도 천황을 신천을 숭배한다. 이건 완전 코미디죠. 물론 소련은 이 교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미 뭡니까? 감 잡았죠. 네. 느낌이 온다?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패전 직전의 교섭 중이었고 그 다음에 소련에 들어왔잖아요. 네. 들어와서 관동군이 무장 해제 당할 즈음에 일본 대본령, 쉽게 말하면 일본의 전쟁 총본부죠. 대본령에서 아사에다 참모가 실제 시찰을 보고하면서 나온 일종의 관동군에 관한 주요 문서들이 있어요. 이 문서에서도 이들을 버리겠다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그거 몇 줄? 네. 이 문서에서도 군 수뇌부들은 스스로 나서서 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과 민간인을 그대로 잔류시켜 필요한 부분에 종사시키도록 부탁했다. 거류민 보호를 목적으로 남의 나라에 서슴없이 군대를 파견했던 일본은 이렇게 자국의 국민과 군인들을 가차없이 버렸다. 여기에는 나라 뺏긴 식민지 청년들의 서글픈 운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맞죠. 이게 전쟁에 일으킨 놈들이에요. 저는 이걸 정확히 봐야 돼요. 이 대동아 공영권을 건설하겠다. 천황제와 그다음에 일본인들을 낙원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던 이 전쟁광들. 천황을 정점으로 한 전쟁광들 아닙니까? 이 전쟁광들이 끝날 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살아남겠다고 그죠? 또 천황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애꿎게 동원했던 모든 일본인 청년들과 일본인 민간인들까지. 그 조선인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다 네.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국민을 버리는 상황에서 뭐 식민지 청년들이야 뭐 말할 그렇죠. 나이가 있겠습니까? 자, 말 그대로 국가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인데요. 예. 예, 참 배신감도 느껴지고 허탈하기도 하고 너무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하기도 한데 정말 서글픈 운명을 지닌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됐나요? 예, 먼저 제일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일본인들이죠. 네. 그때 130만 명이 그 만주 개척단으로 있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네. 그러니까 끌려갑니다. 포로가 되어서. 그 50% 정도. 숫자라면 64만 명. 이게 바로 시베리아 또는 각종 이제 극동 지역이죠. 아니, 뭐죠? 그 서쪽 지역, 시베리아, 서시베리아 그쪽 가면 여러 가지 우리 알마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우크라이나, 이런 데 이쪽으로 다 흩어진단 말이죠. 여기에 64만 명이 끌려갔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냐? 군인들은 전쟁 포로일 수 있겠죠. 근데 전투했던 군인뿐만 아니라 만주나 몽골 지방에서 있었던 개척단 농민들, 사실 가난한 일본 농민들이에요. 오죽하면 만주까지 왔겠어요. 그렇죠. 사실 일본 본토를 버리고 만주까지 넘어올 정도면 네. 본토 내에서도 참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렇죠. 예. 예. 또 만주국 관리, 예. 그다음에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라고 있죠. 네. 예.
이쪽에 정책기관에 만주국을 통제한 정책기관입니다. 그다음에 만주중공업 개발 주식회사 종업원. 만주에서 쉽게 말하면 국책 중공업 회사예요. 네, 만주협화회, 만주의 최대의 친일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관동원에 소속된 한국인들도 일본군 취급을 당해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바로 일본인들에서 민간인들, 군인들, 그 다음에 뭐냐, 사실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또 있었죠. 예. 아까 말했던 만주철도 주식회사나 만철이라 그러죠. 네네. 뭐 이런 협파에는 또 문제가 있어요. 그 간부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당수 대다수는 그렇지 않은 말단들이었다는 얘기죠. 네. 여기에 이제 한인들도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수치로 한인 청년들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가 네. 이제 전쟁터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만주 쪽으로 관동군에 이제 배속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 숫자 중에서 시베리아 포로 수용소로 끌려간 한인들은 또 얼마나 되는 건가요? 예,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람은 끌려간 사람들이 사실은. 아예 그래서 포로 수용소로 끌려간 사람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들이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갑니다. 이때 사실은 누구도 정일곤 아시죠? 네. 정일곤은 만주국 헌병대위였어요. 그래서 이 신경, 지금은 장춘이죠. 네. 거기에서 소련군한테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철도를 타고 시베리아로 끌려가다가 정일곤 탈출에 성공했군요. 예. 그렇게 해서 남쪽으로 넘어와서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인가 되죠. 와. 네, 그러나 진짜 벌받을 사람한테 탈출한 거예요. 헌병대위면 대단한 겁니다. 소령 진급 준비하다가 일본의 패전을 맞이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다시 군 수뇌부가 되고 참 호의호식하고 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기차를 타고 유럽, 러시아, 외몽고에 있는 무려 2,000여 개소의 수용소로 흩어진 겁니다. 그걸 지도를 쭉 보니까 동쪽에서 보면 연해주 아시죠? 네. 연해주에서 쭉부터 서쪽으로는 모스크바, 또 블랙시, 흑해까지 흩어진 거. 완전 디아스포라죠. 전쟁이 끝나고 일어나는 디아스포라예요. 쉽게 말하자면. 광범위에 흩어져 버렸어요. 예, 그렇게 되었었고, 예. 그 다음에 운 좋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랴오닝성, 요녕성이라 하죠. 또는 지링성, 길림성이죠. 남만주 쪽이나 동만주 쪽에 있던 부대에 있었던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종료 직후에 강만 건너면 되니까 두만강, 압록강 그죠? 네. 했지만 바로 아까 국경무처 즉 소노, 치치하얼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북만 소속의 한인들이 일본군과 함께 포로된 거죠. 이들 숫자가 1만에서 1만 5천 명 정도면 사당 규모죠. 거의. 예, 사당이 조금 안 되는 규모예요. 그래서 이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이들에게도 식민지국의 청년으로서 어쩔 수 없이 끌려왔다라는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사정 같은 거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채 똑같이 포로 취급을 받았을 텐데, 저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라는 말 자체만 들어도 약간 끔찍하고요. 사실 시베리아라는 말 자체, 단어가 주는 그 어감 자체가요, 상당히 좀 무섭고 우리에게는 약간 그렇죠. 생활 자체가 녹록지 않았겠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라는 느낌을 주는데, 예. 자, 이렇게 포로가 됐기 때문에 더더욱 참혹한 생활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어땠나요? 예. 시베리아 겨울에 월 평균 영하 몇 도가 클까요?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으려면요. 네. 북극이나 남극보다는 좀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체감온도가 그래도 한 영하 10도에서 20도 사이는 돼야지 사람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실장님? 예. 10도에서 20도 되면 네. 그게 이른바 아주 고급 침낭하고 텐트 놓고 얼어 죽지 않는 수준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숨은 쉴 수 있을. 시베리아는 월 평균 영하 40도예요. 여기서 극한 추위죠. 이걸 익스트림이란 말이 바로 그게 극한적 추위가 영하 40도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추위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많지 않을 텐데. 그렇죠. 예. 우리가 보통 영하 20도까지가 가는데 산에 올라가도. 네. 여기에서 이 혹한 플러스 굶주림이죠. 흘레바란 게 있어요. 흘레바. 혹시 소련 영화, 옛날 영화 보면 빵 뜯어먹는 게 있잖아요. 시커먼 빵. 네, 굉장히 딱딱해 보이는 빵이요. 그렇죠. 이게 300g. 300g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만큼밖에 안 그렇죠. 되는데요. 그다음에 설탕 약간, 그다음에 죽 한 그릇. 이게 식사예요.
한국 사람들은 밥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혹한과 그다음에 아주 열악한 음식이죠. 여기에 강제 노동이 주로 어떤 것이었냐면 석탄 채굴. 또 육체적으로 언 엄청. 땅에. 그다음에 산림 벌채. 그다음에 주택과 도로 건설, 이른바 사회주의 건설에 희생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련의 전후복구 사업이에요. 이 소련의 전후복구 사업에 이렇게 했는데, 아니 노예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전쟁법 위반 아닙니까? 법 위반이죠. 국제법 그러니까 위반이죠. 말이죠. 이건 예.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나라로서도 치욕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3, 4년 동안 강제노동한 거예요. 근데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죠. 예. 그다가 뭐죠? 항구적 일이 끝나잖아요. 그럼 또 이동합니다. 유랑민이야. 예. 이렇게 말 그대로 됐습니다. 노예인데요. 예. 근데 저도 이게 인터뷰 기록이나 또 관계자들 말씀 배우면요, 시베리아 삭풍의 어른들 반 적이 있어요. 네. 90 어른들인데 벌써 이것이 60년 전, 7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 그 말을 할 때마다 전부 다 울어요. 예의 없이 끔찍했다는 거예요. 지옥도 그런 지옥은 없었다는 거예요. 90이 돼서 80, 제가 직접 뵀었으니까 이 말을 할 때도 부들부들 떨면서 울어요. 이른바 트라우마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얼어 죽은 친구들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게 추위와 굶주림이 심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여기 있죠.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이규철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시베리아 억류자로 끌려갔었어요. 교사를 하다가. 그 위에 교사를 했어요. 이분이 돌아온 다음에 틈틈이 귀국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글과 그림으로 직접 남긴 것이 민족문제연구소에 있어요. 그 증언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좀 깁니다만은. 작업 때문에 녹초가 되어 돌아갈 때면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벽돌 조각이 빵으로 보이고 말똥이 감자로 보여 무의식 중에 잡으려고 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들 가운데 전우 한 명이 감자 껍질을 줍기 위해 들어가다가 몸에 10수발의 탄환을 맞아 사살되었다거나 철책 밖에 있는 밭으로 양배추를 훔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철책 내에서 모두 사살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철책에 매달려 철책 안에서 자라는 풀 명아주를 먹고 싶다고 애원했지만 허락해주지 않았다. 천막 속의 지면은 영하 30도가 넘었다. 한국인 포로들은 하복 차림으로 차가운 지면에 누울 수가 없었다. 작업을 마치고 돌아올 때 고목을 잘라 땔감을 메고 와서 천막 속에 불을 피운다. 담요도 외투도 없는 한국인 포로들은 모닥불을 둘러싸고 앉아서 서로 몸을 맞대고 잔다. 혹한 속에 체온을 유지하면서 살려는 눈물겨운 사투가 계속되었다. 지칠 대로 지친 몸에 매달리고 있는 목숨이 정말 질기고 모질더라. 네. 제가 이제 이분 아디님을 또 뵌 적도 있었는데, 제가 그 노트에 이분이 쓰신 거 보면요, 그 그림을 보면요, 그 참상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이 고통 끝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베리아 억류자 가운데 10%가 사망합니다. 예. 그 중에서 뭐냐면, 전체 이제 억류자 가운데 10%가 사망했는데, 그 중에 한국인 사망자수는 대략 71명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억류 당시에 이제 죽었을 때. 결국,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의 조사 연구에 따르자면, 참 이거, 소련과 일본이 밀약을 했는데, 일본에서 전쟁 배상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몸값으로 대신 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렸다는 거예요. 막대한 전후 배상금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련에다가. 네. 그 대신 얘들로 해라. 얘들을 그냥 강제동원 시켜라. 이것이 천황이 일으킨 전쟁의 본질이에요. 여기에 무슨 인권이라는 건 들어갈 틈 자체가 없네요. 그리고 일본인들 그 좋아하는 천황작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대동아 공영권의 핵심이고, 일본인들도 이용당한 거예요. 버림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런 추위 속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사실 목숨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을 이분들 해방된 조국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그 고향 땅이 눈에 선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도 군대 가면 고향 부모님 생각 제일 많이 나는데 어머니라는 말만 예. 들어도 눈물 나잖아요. 예. 예. 이건 뭐 추위, 배고픔, 강제노동 삼중고예요. 근데 사실 일본인 포로들이 먼저 빨리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1946년 가을에 이른바 그 미소 협정 체결로 12월 5일부터 귀환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거는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이 지금 전후 청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미소 협정에서 이렇게 되는데 한국인 포로 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군 중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어요? 그럼 우리 조선인들은 누가? 그 당시에 우리는 뭐냐면 미 군정 아래에 있으니까 한국 정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미군정이 어쨌든 대리로 어떤 걸 맡아서 하고 있었으면 당연히 조선인들에 대해서 미군정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 우리나라한테 은인의 나라라며. 근데 아무런 조치 안 취했어요. 왜요? 그건 저는 여기에 미국의 인식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뭡니까? 시베리아 끌려간 한국인 포로들의 경우, 한국이란 말하기는 어렵겠죠. 대한민국이라는 게 아직 성립이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한인이라 보통 부릅니다. 근데 저는 뭐 편의상 한국인, 한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는 조선이라는 말을 쓰지만, 네. 따라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베리아에 억류되었던 한국인들이 소련 당국에다가 계속 귀국 허가를 신청합니다. 근데 소련 당국에서는 뭐냐? 한국에는 정식 정부가 없으므로 교섭 상대자가 없지 않느냐? 아니 미군정이 대리 청정을 하고 있었으면 당연히 예. 미군정과 함께 그 정치에 참여하고 있던 그 당시 한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국내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자면 소련은 전후 복구 사업에 막대한 인력들을 최대한 억눌려서 요즘 말로 천박하게 몸빵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여기 미국은 어떠한 책임 있는 태도도 취하지 않으면서 소련 당국이 억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준 셈이죠. 이런 양박자 속에서 죽어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우리는 뭐냐. 한국인들의 포로 속안에 일본군 포로 속에 섞여서 이제 48년 5월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근 3년 뒤지 않습니까? 네. 이미 3년 정도 이미 뽑아먹을 대로 다 뽑아먹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죠? 한국인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일본군의 일부로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집단적으로 한국인들이 귀환하는 것은 1948년 말 남북한에 이제 정부가 섰을 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인들이 하바롭스크 아시죠? 네. 하바롭스크에 집결한 뒤 기차를 타고 그다음에 연해저 남쪽에 있는 나호카 항구로 이동해서 여기서 화물선으로 된 기숙선을 타고 1948년 12월 20일 흥남으로 귀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무려 몇 년이 됐습니까? 3년이 더 걸렸죠. 예. 그렇게 했는데 이때 귀환한 것도 전부가 아니고 이때 귀환한 적어도 이제 흥남으로 귀환했던 사람의 숫자는 2161명이에요. 최대 15,000명 중에서 이때 귀환한 한인이 2,161명이요. 네. 네. 그건 뭐죠? 아직도 10,000명에서 그죠? 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13,000명에서 8,000명. 최소 8,000명에서 13,000명 사이가 아직 귀환이 안 된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다른 경로로 귀국한 사람도 일부가 있지만 그건 대규모가 아니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경로라고 하면은 이제 중국 쪽으로 내려온다든지. 예. 그런데 저희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조사가 제대로 안 나와 있으니까. 연구가 없잖아요. 예. 자, 그렇게 해서 뭐냐면 귀환한 다음에 흥남에 도착했는데 그래서부터 또 갈라지죠. 고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돌아와 버리면 그 38선이 있잖아요. 또 여기서 또 38선 문제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북한 출신자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흥남에서 도착하자마자 석방이 됐죠. 그래서 고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남한과 만주 쪽 출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은 만주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으니까.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같은 경우 바로 보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40일 정도 함흥에 수용된데 뭐 이때는 이들에 대해서 박해를 받은 건 아니죠. 예, 박해를 받은 건 아니지만 이 수용되어 있다가 출신지별로 고향 앞으로 된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만주로 다시 돌아간 사람이 있겠죠. 네. 그리고 남한이 고향인 사람들은 남한으로 38도선을 넘어서 교환합니다. 그럼 북한이 보내줬죠, 당연히 그 당시에는. 네네. 근데 이때 남한 내려온 사람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1948년 2월달에 그 기사가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그 1948년 2월에 나온 우리는 결코 주목하지 않았던 시베리아 억류자들의 그 포로죠. 쉽게 말하면 돌아온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죠. 그 당시에 돌아올 때 그러면 남한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기사를 쫑긋 한번 세워보시죠. 네. 1948년 2월 신문 기사입니다. 그런데 소식통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번에 소련서 해방시킨 우리 청년의 포로는 약 2천여 명이라는데 그중 남한의 본직을 둔 자 500여 명을 분산 월남시키고 있다는 것도 이해키 어려운 사실로 작금과 같은 파괴 분자의 잠입이 빈번한 요즘이라 1층 조사 당국은 긴장한 빛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 청년은 거의 전부 소련어를 하는 것을 본다든지 그곳 사정을 말하는 것을 보면 소련에 가서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듯한데 조사 당국으로는 혹은 이들 가운데는 소련에서 모종의 훈련을 받은 파괴 분자를 국내로 잠입시키기 위하여 이들과 함께 월남시킨 것이나 아닌가 하는 의심도 없지 않으며 이들도 각지로부터 모아 보낸 자라 거의 전부 서로가 신분을 모르니만큼 조사 당국의 수고도 또한 한결같지 않다고 하는데 과연 그들 중에는 파괴 분자가 있지 않을까 조사 결과는 매우 주목할 바 크다. 무슨 내용 같아요? 이게 기가 막히네요. 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건너온 사람들한테 네. 간첩 혐의를 씌우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쉽게 말하면 이 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500명이 남한의 고향에서 넘어왔다는데 이걸 뭐냐면 요즘같이 파괴 분자의 잠입이 빈번한 쉽게 좌익 폭동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뭐냐 소련어도 할 줄 알고 그다음에 이 500명 가운데 바로 소련에서 모종의 훈련을 받은 파괴 분자를 잠입시키기 위한 작전이었다 하는 의심도 없지 않으면 의심도 없지 않으면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게다가 뭐냐면 각지로부터 모아서 보낸 자니까 서로 신분도 모르니만큼 그러니까 대규모 간첩단 내려오듯이 이런 식으로 의심했다는 거죠. 왜 시베리아 억류자들이 자신을 시베리아 억류 당했다고 말할 수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네. 실제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감시 대상인 거예요. 나라가 힘이 없어서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해서 예. 스스로에게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책임을 지웠다면 이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돌아왔으면 두 팔 벌려 환영해주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게 말이나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죠? 이걸 누가 접수하냐? 경찰이 접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분단이라는 뜻밖의 상황 속에서 이들은 졸지에 소련에서 또는 북한에서 내려본데 특히 소련 스파이를 보는 거죠. 어떤 그런 파괴 분자가 뭡니까? 간첩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제 폭동을 준비하는 간첩들. 이런 식으로 의심을 받아서 모두 뭐냐면 모아가지고 인천 송현동에 있는 전재민 수용소에 수용합니다, 일단. 형식은 전재민 수용소인데 여기서 뭐냐 다시 또 조사를 하는 거죠,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다시 재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석방돼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일단락 되었으면 그래도 뭐 끝날 텐데, 그들 가운데 일부의 경우에는 적성국인 소련에서 4년 만에 돌아왔다는 이유로 빨갱이로 나이 찍힌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이들은 다시 수용소에 갇힙니다. 그러고 나서는 석방을 또 수용소에 넣었다가 또 석방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하면 또 감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베리아 억류자는 일제의 식민지 피해자죠. 강제 동원의 피해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버림받아서 소련의 지옥의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하는 노예 신세를 또 한번 겪고, 또 돌아와서는 또 뭐냐면 일부이긴 하지만 간첩같이 또 불험자 몰려서 또 한 번 또 감옥을 생각하는 이런 것들 속에서 지내왔던 것이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 인생의 궤적들도 참 참혹했지만 사실
나라를 떠나기 전의 상황과 너무 많이 달라져 있어서 그 네. 상황 자체도 받아들이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분들의 처지를 좀 돌봐주고 관심을 기울인 곳이 있었나요? 그 당시에? 없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안부 문제라든지 네. 또 강제동원 이렇게 하게 되면 후원되는 후원하는 또는 함께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나 B시급 전범 없습니다. 그분들 자신들이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우리조차 몰랐잖아요. 11회 sak풍에 이분들도 그래요. 잘못하다가 또 빨개는 몰리면 시국이 어수선할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예, 한마디 하면 이분들은 일본과 승전국, 그죠? 특히 소련, 또 연합군 사령부 미국, 미일소죠. 이 세 나라의 이해관계의 희생물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냐면 됐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80세가 지금 90세가 다 됐어요. 네. 예, 왜냐하면 이때 보면 이제 갑자기 25년생들 아닙니까? 네. 예,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돼서 뭐냐면 이분들이 한국 11회 sak풍회를 만듭니다. 일본에는 워낙 많은 사람이 갔다가 많이 끌려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이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 투쟁의 성과가 좀 있으셨나요? 그 연세도 너무 많으시고 지금쯤은 그래도 좀 편해지셨어야 될 텐데라는 생각 막연히 드는데. 자, 이분들의 경우에는 러시아의 자료가 있잖아요. 네. 가기도 힘들었잖아요. 아. 국교 수립이 된 다음에 비로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랬겠네요. 네. 예. 그래서 이분들이 뭐냐? 자기들 자신들의 그 기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증 자료. 그래서 그렇죠. 95년도에 러시아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포럼 명부를 입수합니다, 이분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걸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병주 선생님 한 분 있어요. 네. 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뭐냐? 일본군 내 조선인 포로 3,000명의 명단을 입수를 합니다. 거기에 뭐 이름, 본적지, 제일 중요한 건 창씨 개명했기 때문에 본적지가 중요하죠. 네네. 네, 구분이 안 되니까. 근데 징병 또는 체포일, 직업, 체포장소, 석방시기, 수용장소 이런 것들 쭉 나와서 이 기록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일본 정부에 피해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믿을 게 그다 한국 정부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시대도 변했고 대통령도 여러 번 바뀌었고 네. 예, 이 정도면 이분들 사정 충분히 헤아리고도 남을 시대가 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1994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방의를 합니다. 이때 이 sak풍회에서 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요청해달라고 청원서를 제출했죠.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로금 지급, 네. 또 4년간의 군인 봉급 지급, 그 다음에 노동임금 지급,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 이런 거죠. 왜냐하면 소련은 그때 일본으로 다 넘겨받았기 때문에 또 이제 문제가 복잡해진 거예요. 그런데 뭐냐, 6개월 뒤에 외무부 답변은, 우리나라 외무부 답변은, 1965년 한일단 청구권, 또 그놈의 65년 청구권이죠. 조항 해석에서 한일 간의 기내차가 있고 현재로서는 미묘한 문제이므로, 뭐가 미묘한지 모르겠지만, 정부 차원의 조치는 어렵고 sak풍회 차원에서 대일 청구 행위를 했을 때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니들이 해라. 우린 도와는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 스스로 나서라. 우린 뒤에서 도와줄게. 했는데 뭐냐. 그래서 또 김대중 대통령한테 요청을 했지만 역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진정서 청원서를 계속했지만 뭡니까. 외교통상부,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답실은 결국 한일협정. 그래서 한국과 일본 및 그 국민 또는 법인을 포함해서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 해결되었다라는 그 인식을 뒤집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따라서 뭡니까? 일본과 러시아 정부 상대로 언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아, 저 진짜 속이 상하는데. 한일협정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주에 조금 얘기를 더 하고요. 네. 예, 새로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한용 실장님 오늘 가슴 아프지만 귀한 이야기 고맙습니다.